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럽에서는 전반적으로 강세가 나왔고 반대로 미국에서는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우선 종가부터 체크해 보겠는데요. 좀 세게 밀린 상황입니다. 지금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을 했고 다우 지수는 장 후반에 300포인트, 그리고 S&P 500 지수는 150포인트씩 이렇게 크게 밀렸고요. 이날은 나스닥 지수가 지난 2019년 이후 처음으로 6거래일 연속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서 또 하나의 안 좋은 기록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시장의 키워드는 두 가지로 좁혀봤습니다. 첫 번째가 경제지표, 두 번째가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한국 시간으로 저녁 9시 반에 미국의 고용 보고서 8월치가 나왔습니다. 31만 5천 명 증가를 하게 되면서 약간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줬었는데요. 노동부에서는 전월 대비해서 50만 명 이상 크게 하락했다라는 부분을 동시에 발표를 하게 되면서 시장에 시그널을 줬고요. 실업률 역시 전달 3.5에서 3.7로 조금 더 올라간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점도 시장에서 경제지표가 부진하게 나왔다는 쪽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연준이 금리를 마음 편하게 올리려면 경제지표, 특히 고용지표가 잘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서 잘 안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지금 연준이 빠르게 금리 인상하는 것을 좀 늦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장 초반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9월 75bp 인상 가능성이 70%대였었는데 이게 56%대로 줄어든 모습들도 나왔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장 후반에 분위기를 망친 게 바로 러시아가 되겠는데요. 러시아의 국영 에너지 기업인 가즈프롬이 기술적 결함이 발견되어 가동 중단을 해왔었는데 이걸 더 연장시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됐고요. 그것이 경제 위기로 확산이 되게 되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라는 것이 시장의 분석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11% 이상 좀 하락을 하게 되면서 8월 고점 대비 거의 40%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줬었는데요. 비축량이 늘어나고 지금 유럽 쪽에서 고강도 에너지 대책이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선물 시장의 위축 상황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 거래일에는 거의 다 상승하는 섹터들이 나오면서 상승폭은 한 0.3%였었는데 또 하루 만에 이렇게 에너지 빼고는 다 밀려버렸습니다. 평균 1% 하락을 하면서 이날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유가 상승 때문에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올랐고요. 그리고 가장 부진했던 게 서비스, 부동산, 헬스케어 순서가 되겠는데요. 이제 서비스 쪽에서는 세부적으로 이 성장주인 미디어가 약세를 좀 나타냈고요. 부동산 쪽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있다라는 측면에서 하락을 했고, 마지막으로 헬스케어는 최근에 강한 시장과는 반대 흐름을 보여주며 상승을 했었는데요. 이것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와줬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했고 오른쪽에 있는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만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장 후반에 이렇게 러시아 때문에 하락한 것들을 종목들이 그대로 받아내면서 약세로 전환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날 성장주부터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밀린 가운데 가장 많이 밀린 게 메타 플랫폼스, 가장 선방한 게 아마존 정도가 되겠는데요. 크게 밀린 거 두 가지 보겠습니다. 우선 메타 플랫폼스 3% 이상 하락을 했는데요. 또 소송전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이 병원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얻은 건강 정보를 기반으로 광고를 하고 있다, 그리고 타겟팅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의료 장비 관련된 회사들과의 소송이 또 불가피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메타 플랫폼스 하락하는 흐름이었었고요. 그리고 또 전기차의 또 대표적인 종목이면서 성장주인 테슬라가 2.5%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트위터의 내부 고발자와 지금 테슬라와 추가 소송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움직였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애플에서 자동차, 이 전기차를 만들게 되면 테슬라보다는 애플카를 탈 거다라는 수요가 나오게 되면서 여기에서도 투자 심리가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반도체 체크해 보겠는데요. 이제 이쪽에 이렇게 세로로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제조업체와
그리고 이 장비 업체 두 가지가 있겠는데요. 우선은 장비 업체는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제한적인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었고요. 또 위에 있는 제조업체를 보게 되면은 지금 브로드컴만 상승을 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다 밀렸습니다. 브로드컴은 잠시 후 특징주 때 말씀을 더 자세히 드리겠지만 호실적이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올라간 거고요. 그리고 비메모리 쪽이 메모리 쪽보다 더 많이 내려가는 흐름이었습니다. 엔비디아 2.0%, AMD 2.5% 하락했고요. 그리고 메모리 쪽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7%, 웨스턴 디지털 0.8%로 상대적으로는 덜 밀리는 흐름이 연출됐습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 영역 내에서 이 IT 소프트웨어 성장주에 또 소속이 되어 있는데요. 세일즈포스닷컴이나 서비스나우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또 상승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투자 의견이 상향 조정이 되는 그런 내용이 나왔지만 결국에 전체적인 지수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 제한적인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원유 가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형주와 중소형주 가릴 것 없이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습도 나오고 있고 오펙 플러스 회의가 또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내에 내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감산에 대한 그런 가능성이 지금 시장의 투자 심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오펙 플러스 회의를 앞둔 만큼 원유 시추 그리고 이런 에너지, 이런 세부적인 종목들이 더 특별히 더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이쪽에 위치되어 있는 슐럼버거 3.3%, 할리버튼 3.7%, 베이커 휴즈 2.7%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이날은 천연가스 갖고서 또 문제가 됐기 때문에 대번 에너지와 같은 이런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도 3% 이상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브로드컴, IT 소프트웨어 쪽 관련이 되겠는데요. 긍정적인 분기 매출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이 85억 달러로 전망치 상회했고요. 주당 순이익도 주당 9.73달러, 역시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호실적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장중에 무려 4.7%까지도 올라갔었다가 결국에 지수가 하락하게 되면서 음봉 마감을 하게 된 모습이고요. 이렇게 올라간 배경에는 실적도 잘 나왔고 또 앞으로 상황이 좀 IT 쪽에 대한 상황이 불확실성이 좀 큰 상황에서 잉여 자금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대응도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올라갔습니다. 이날 브로드컴이 1.6% 상승했고요. 딱 500달러 회복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또 리오프닝과 관련된 대표적인 홈트레이닝 관련된 또 종목이 되겠죠. 룰루레몬 아틀레티카 볼 텐데요. 호실적의 강세를 띄었습니다. 매출이 19억 달러, 주당 순이익 2.20달러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로 보게 되면 신규 매장이 좀 늘었고요. 거기에다가 기존 매장에서 매출이 아주 강하게 나와줬다고 합니다. 이런 할인이라든지 프로모션을 하지 않고도 정가를 가지고도 이렇게 수익을 잘 냈다라는 부분, 그만큼 긍정적으로 내다봤고요. 또 매출하고 주당 순이익을 모두 다 상향 조정을 하게 되면서 이날 최근에 8월 중순에 고점 찍고 쭉 내려왔다가 바닥을 기록한 다음에 갭업으로 크게 상승하면서 6.7% 상승을 했습니다. 거래량도 아주 크게 실리게 되면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줬고요. 주당 314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은 지수가 떨어져도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줬던 그런 하루가 되겠는데요. 자, 이런 미국 증시에 이어서 유럽 증시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럽에서는 러시아 상황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만큼 경제 지표가 둔화돼서 나왔다라는 점,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 인상을 좀 늦출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만 있었던 유럽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대표적으로 가장 억압을 많이 받아왔던 것이 이제 독일이었습니다. 3.3%. 근데 하필이면은 가즈프롬이 지금 가스를 또 연장 중단을 하기 때문에 독일이 가장 크게 낙폭을 확대할 것으로 현재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3% 우선을 오르면서 13,000포인트 회복을 했고요. 그리고 프랑스 CAC 지수가 2.2%로 그 뒤를 잇습니다. 6,167포인트. 그리고 영국 역시 1.8%로 이날은 주요 유럽 중심의 이런 상승세가 강하게 나와줬고 여기에 약달러도 한 몫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유가가 이제 다시 90달러 회복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0.3% 오르면서 86.87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우선 두 가지 재료가 있는데요. 호재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오펙 플러스의 감산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악재로 볼 수 있는 건 중국의 봉쇄가 악재가 되면서 수요에 대한 둔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한 똑같은 수요 이유로 인해서 구리 가격이 하락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금값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용지표를 소화하게 되면서 반등을 줍니다. 최근에 금값은 조종세를 계속 쭉 보여왔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이런 전망치에 부합하는 정도의 실적 지표가 나왔다는 점을 호재로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은 7bp 하락을 했습니다. 장단기 금리차도 이번 하락을 통해서 많이 좁혀지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뉴욕 증시 일제히 하락으로 장 후반에 힘이 쭉 빠지는 모습이 나와줬는데요. 세부적인 재료들 어떤 게 있었을까요? 예, 8월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1에서 1.3%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3대 지수 모두 3주 연속 하락했던 가운데 나스닥은 특히 6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2019년 이후 최장 기간의 약세를 보였으며 지난 한 주간 다우지수는 3%, S&P 500은 3.3, 나스닥은 4.2%의 하락으로 한 주를 마쳤습니다. 개장 전 연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8월 미국의 비농업 부분 고용이 31만 5천 건이 증가해 7월에 52만 6천 건보다 크게 감소했지만 시장의 전망치였던 31만 8천 건의 거의 일치하면서 너무 뜨거운 우려가 줄어들면서 증시는 상승 개장했지만 결국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연속적으로 인상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며 오후 들어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고 하락 반전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전문 및 비즈니스 서비스 업종에서 6만 8천, 의료 서비스와 소매업에서 각각 4만 8천과 4만 4천 개의 일자리가 증가했으며 제조업과 금융업은 2만 2천과 1만 7천 개의 일자리가 증가했고 특히 실업률은 약 50년 만에 최저치였던 7월에 3.5에서 8월 들어 3.7%로 소폭 상승했는데요. 노동부는 일자리를 찾아 노동시장에 진입한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실업률 수치가 상승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 급등을 오랫동안 오판한 이후 뒤늦은 대처에 나서는 데에 대해 비난이 거센 가운데 알리안스의 모하메드 엘 에리언 수석경제 고문은 연준이 신뢰 회복을 위해 두 가지를 선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최근 몇 달 동안 확고한 긴축 메시지를 보내기에 앞서 시장을 효과적으로 유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연준의 관리들이 매파적 메시지를 반복할수록 시장도 더 많이 가격에 반영했지만 이것은 주로 채권 시장만 가격에 책정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는 연준이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두 가지 선결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면서 첫 번째는 시장이 왜 분석이 그렇게 잘못됐는지 그리고 예측 능력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두 번째는 연준의 프레임워크를 변경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현재 연준의 프레임워크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오랫동안 너무 낮았고 장기간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에 맞춰져 있었다면서 중앙은행에 완전히 새로운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며 연준 측은 자신들이 한 가지를 훌륭하게 해놨다고 말하지만 향후 정책 지침을 고수하려면 두 가지 일을 더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요 7개국 G7이 러시아산 원유의 가격 상한제 조기 시행에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G7이 정한 가격 이하로만 러시아산 원유를 사들여야 해상 운송이 가능하도록 해 러시아가 원유 수출을 통해서 얻는 이익을 제한하고 주요국들의 높은 물가 상승 압력에도 대응하겠다는 취지인데요. 러시아는 즉각 독일로 가는 가스 공급의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등 7개국 재무장관은 지난 2일 화상회의 후 공동 성명을 통해 가격 상한제 시행을 위한 조처를 국가별로 긴급히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러시아산 원유 및 석유 제품을 특정 가격 이하에 구매할 때만 해상 운송 서비스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디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은
가격 상한제에 동참하는 국가와 협조하지 않겠다고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G7이 뜻을 모은다고 해도 최근 러시아산 원유의 구매를 대폭 늘리고 있는 중국과 인도가 동참하지 않으면 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카드리 심슨 EU 에너지 정책 집행위원은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과 인도가 가격 상한제 정책에 협조할 것이냐는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그들이 도와야 할 것이라고 두 나라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에너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수싸움들이 이어지고 있는 국제 정세였습니다. 자, 이어서는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날 성장주 중에서 아마존이 상대적으로는 많이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내부적으로 호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마존이 제작한 반지의 제왕 드라마가 사상 최대인 전 세계 2,500만 명의 관객을 끌어모았다는 소식에 지난 금요일 아마존은 0.2% 소폭 하락한 127달러 51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마존에 따르면 스트리밍 플랫폼인 프라임 비디오를 통해 반지의 제왕, 링스 오브 파워를 방영한 첫날 역대 가장 많은 시청자를 동원했고 이 드라마는 전 세계 240개가 넘는 나라에서 일제히 공개됐으며 지난 2006년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최대의 흥행 기록을 세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링스 오브 파워는 영화 반지의 제왕, 호빗 시리즈보다 시대적 배경이 약 수천 년 앞서는 이야기를 다룬 프리퀄 형식의 TV 시리즈이며 총 8편으로 구성된 시즌 1은 다음 달 14일까지 차례로 공개될 예정인데요. 아마존은 연기가 검증된 콘텐츠인 반지의 제왕 이야기를 확장함으로써 스트리밍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으로 아마존은 시즌 1에 역대 가장 많은 제작비인 4억 6,500만 달러를 쏟아부었으며 이 드라마를 시즌 5까지 만들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노동절 연휴로 인해 뉴욕 증시가 휴장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외신센터 넘어가 보겠는데요. 미국에서 이 중요한 경제 지표에 대해서 외신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해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또 계속 에너지와 관련해서 러시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급 중단에 대한 사태가 연장되는 부분도 보고요. 마지막으로 유로존과 관련된 경제 지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센터입니다.